저는 충청북도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 충북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김용대입니다. 오늘 온라인 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소각시설에 의한 건강 영향입니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입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그 폐기물의 발생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는 그 코로나19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무래도 그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기술적인 면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용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과거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매립 방법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이제 폐기물을 묻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매립지가 이제 점점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매립 자체가 위생학적으로 그렇게 그 안전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주로 소각에 의한 그 폐기물 처리를 지금 이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 소각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쓰레기 처리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배출 물질에 대한 제어 기술이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소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보면 그 유럽에서만 대규모의 소각장이 약 500개 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이 소각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주민과의 갈등이 지금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이 소각에 의한 그 처리 방법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그 새로운 방법의 처리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고형 연료에 의한 처리 방식입니다. 기존의 폐기물 소각은 이제 그 폐기물 자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 때문에 그 유해 배출 가스의 종류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유해 배출 물질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방법은 일단 폐기물을 그 불에 잘 타는 가연성하고 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가연성 쓰레기도 이제 성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단순화시킨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연료의 형태로 이렇게 성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소각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소각열을 이렇게 발전소라든가 지역 난방이라든가 이런 공장에서 연료로 이제 사용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기존의 소각시설이라고 부르던 거를 이제 자원을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자원 회수시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그 지역 난방이나 열 병합 발전소는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그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거주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과의 갈등도 더 심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그 고형 연료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석유 값이 폭등하는 그런 에너지 대란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고형 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더 그런 그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고형 연료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도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최근까지 보면 전국에 157개 이런 고형 연료 사용 시설이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고형 연료 제품을 관리하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좀 있었고,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157개 지금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은 7개 정도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150개가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민간 회사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아무래도 그 환경 보건학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이윤 추구라는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이제 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 보시는 신문에 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한 9개 정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주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유해 환경 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주민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비용하고 편익이 불일치해서 생기는 거라고 이제 학계에서 이제 그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걸로 인한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런 그 이득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런 시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면 뭐 그 시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뭐 소음, 악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강 영향 같은 것들은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그 불일치가 결국은 주민의 갈등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런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그 갈등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소각시설 중에서 이제 그 고용연료 시설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연료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좀 저하되고, 유해 물질의 양도 조금 그, 원래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갈등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런 소각장이나 고용연료 사용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건강 영향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 영향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유해 물질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고용연료 사용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리스트를 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옆에 제가 그 빨간색, 파란색으로 1하고 2라는 숫자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국제암연구소 그러니까 IARC에서 저희가 그 유해 물질을 바람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바람성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리스트 중에 약 2개 합치면 약 30가지 정도의 1종, 2종의 발암물질들이 이렇게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물질은 아무래도 다이옥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이옥신이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옥신은 구조가 이제 그 PCDD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염소기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붙어 있는 형태고, 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질이니까 벤젠 그룹이 지금 양쪽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산소가 2개가 붙어 있는 다이옥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다이옥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이옥신하고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그 아래쪽에 있는 그 PCTF라고 하는 그런 성분인데 그 다이옥신 대신에 다이옥신이 이렇게 반 잘린 것 같이 생긴 이걸 퓨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옥신, 퓨란유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통상 다이옥신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한 70여 종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게 그 밑에 있는 그 TCDD이고요. 2378 TCDD니까
2번, 3번, 7번, 8번 탄소 위치에 염소가 4개 붙어 있는 그런 다이옥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염소가 붙어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제 PVC라든가 그다음에 염소 표백제 이런 거에 불순물로 이런 다이옥신들이 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질을 이제 불완전 연소시킬 때 다이옥신이 많이 생기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옥신을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고엽제 성분이 이제 염소 화합물 성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이옥신이 다량 이제 그 불순물로 함유가 돼서 노출이 됐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암연구소에서의 1급 발암물질 중에 이제 다이옥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을 비롯해서 뭐 백혈병, 비호치킨 림프종 같은 혈액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 피부암하고의 관련성도 이미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소 화합물에 다량 노출이 되면 이제 여드름 같은 게 생겨서 염소 좌창 같은 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이옥신은 잘 알려진 그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식 호르몬의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당뇨 발생하고도 좀 관련이 이렇게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주민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영향을 주면 더 이제 불안하고 좀 못 참죠. 다이옥신도 이제 그런 그 생식 독성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소각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 중금속들이 그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따이따이병으로 잘 알려진 카드뮴, 그 다음에 미나바타병의 원인이었던 수은, 그 다음에 납, 비소크롬 이런 것들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고, 상당수가 또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각시설에 의해서 어떠한 건강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사실 그 소각시설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소각시설을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연구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약간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02년 이후에 생긴 소각시설은 그 배출물 제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해물질 배출량도 좀 적을 거고, 실제로 그로 인한 건강 영향도 좀 적을 거는 이제 확실한데, 아직 사실 2000년부터 만약에 새로운 기술로 소각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의한 건강 영향을 충분히 볼 만한 시기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그 소각시설과 관련된 건강 영향 논문을 한 100편 정도 국제 논문을 좀 가지고 그나마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논문들을 추려서 건강 영향을 정리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슬라이드는 그 결과물 위주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있는 거는 그 유해 물질이 지역 주민이나 근로자들한테 얼마큼 이제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그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고요. 유해 물질 중에서는 뭐 당연히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보시면 뭐 일반 인구 집단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뭐 세계 각국의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ML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연구마다 소각장과의 관련성이 높게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그런 논문도 좀 있고요. 관련성이 별로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뭐 중간되어 있는 거는 제가 미디엄이라 해서 M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아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제가 이제 관련성이 높은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반 주민 대상의 연구였고, 그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이옥신 농도가 높았다 하는 그런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2015년에 나온 연구 중에 이제 지역 주민들, 이 근로자들이네요. 근로자들에서 그런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역시 이제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2000년도에 다이옥신 농도가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금속에 대한 연구가 또 많았었는데, 그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의 연구였는데, 447명의 일반 인구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혈중 수은 농도가 대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 소각장 관련된 연구가 꽤 많았는데, 그 중에 한 편에 보면 이제 중금속 중에서 뭐 카드뮴, 납, 수은, 아연, 구리 다양한 그 중금속들을 이제 봤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금속들이 높은 걸로 나타나서 소각장과의 관련성이 좀 있다 이런 결론을 지은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하고 관련된 그 연구 중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발생과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논호치킨스 림포마, 그러니까 비호치킨 림프종의 경우가 다이옥신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된 그런 암종이고요. 그래서 그 연구가 뭐 그 크로스 섹셔널한 연구도 있었고,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도 있었는데, 어쨌든 보면 그 다이옥신하고 관련돼서 논호치킨스 림포마가 한 2.3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 하는 연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같은 논호치킨스 림포마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대조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sar코마에 대한 논문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sar코마는 그 뼈라든가 아니면 뭐 근육, 신경 같은 이런 연부 조직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이게 다이옥신하고 이제 관련성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ar코마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잠본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sar코마 발생률이 약 3배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보인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옥신 말고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 산모들이 조산아를 출산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고, 역시 그 PM10하고 관련돼서 조산 위험이 올라갔다 하는 2배 가까이 올라갔다 하는 연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형아를 출산했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뭐 신장 쪽에 어떤 기형이라든가 뭐 그런 출산율이 좀 증가했다 하는 논문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워커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시면 그 OHDG라고, 이게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면 체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유전자에 여러 가지 손상이 생기는데, 그 OHDG는 그 유전자 손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됐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하고 관련된 건강중에서 발암성에 대한 부분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다양한 암종이 이제 발표가 됐지만, 그 중에서 논호치킨스 림포마,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sar코마가 가장 많이 보고된 그런 암종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위암, 식도암, 간암, 폐암, 피부암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는 논문들도 꽤 있었고, 암 발생 말고 그 암 사망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관련이 깊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발생하고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소각장,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신형 소각장에 의한 건강 영향은 아직까지 이렇게 증거가 건강 영향에 대한 그 근거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요거는 아직 기간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더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그 소각장과 관련된 건강 영향 역학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그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환경 역학 연구가 물론 뭐 대부분 다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소각장과 관련된 역학 조사는 일단 그 유해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노출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노출에 대한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주민들이 그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과거에는 다이옥신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에 의한 건강 영향이 많이 나타났는데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이옥신보다 다른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노출이 많다고 하면은 나중에 연구 결과를 했을 때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건강 영향하고 노출 물질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 자체가 이게 소각로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그런 나오는 물질들이 아니고 이 물질들이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장에서도 흔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그 소각장에 의해서 생긴 건강 영향이다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가 이러한 교란 변수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들 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각장에 의한 건강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워낙에 이제 원인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건강 영향도 연구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형 연료 사용에 의한 거는 이제 증거가 아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그 약간 오해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 맨 밑에 이제 힐이라는,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과관계의 어떤 근거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게 없다는 것의 증거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RF를 사용해서 건강 영향과의 관련성을 이제 한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SRF 사용에 의한 건강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아직 증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치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청주 지역에서 소각시설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결과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주 지역은 한 10개 정도의 대규모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소각시설에서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전국에서 소각하는 양의 한 1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소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청주시 부스키면은 그 3개의 민간 소각장이 아주 밀집돼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고, 그래서 2019년에 주민들이 이제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이제 환경 측정 부분하고 건강영향 측정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됐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측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서 유의하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차이가 없었던 항목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 다이옥신이 이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소각장 주변 지역의 7개 사이트에서 각각의 이제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값이고요. 그거를 평균을 내는 게 거기 지금 박스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대조 지역이고, 조사 지역 평균의 다이옥신 농도가 대조 지역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PAH는 이제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이게 이제 소각시설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물질들이고, 여기 뭐 벤조피렌 같은 그 발암 물질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역시 PAH 농도도 대조 지역에 비해서 소각시설 주변 지역의 농도가 좀 높았다 하는 결과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체 생물학적 지표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PAH 대사체도 쟀고 중금속도 쟀고 다이옥신도 쟀는데, 총 PAH 대사체 농도는 역시 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거는 이제 요중 농도를 잰 건데, 농도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요. 혈청 다이옥신 농도는 그 약간 높았습니다. 조사 지역 주민들의 농도가.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스트레스 유전자 손상 지표인 요중 ADHD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제가 여기서 표시는 안 했지만 그 요중 카드뮴 농도도
그 조사 지역이 대조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높았던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 유중 카드뮴, 유중 투나프톨 같은 이런 물질들은 소각장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과자가 좀 이렇게 많아서 이게 소각장에 가까이 사는 분들일수록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좀 많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를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떤 해석이 또 하나가 가능하냐면 이게 소각장 주변에 소각장만 딱 있으면 아 이게 소각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각장 시설 주변에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배출되는 물질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게 소각시설의 영향인지 아니면 공장의 영향인지를 이제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이유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더니 소각장 주변에 약 113개 정도의 크고 작은 공장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각시설보다 더 오래전에 생긴 공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러한 그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출시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양을 따져보면 뭐, 그래도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강영향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암 등록 자료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암 발생이 부기면 지역 주민들이 높은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료 가지고는 이제 보통 2000년 이후에 그 소각장이 생겼기 때문에 암 발생이라는 거는 이제 노출되고 나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생기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 이후에 생긴 암만 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이제 봤을 때 부기면 주민의 남자들에서는 담낭암이 한 2.6배, 그다음에 여자에서는 신장암이 한 2.8배 정도 높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혈액암이라든가 폐암 발생의 증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잠복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부기면 주민들의 그 남자건 여자건 폐암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신장암, 갑상선암도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암 이런 것도 좀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암 발생뿐만 아니라 사망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폐암 발생도 높고, 폐암 사망도 높고, 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그 원인 결과를 떠나서 보면은 부기면 주민들이 아무튼 암 발생 상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그 사실은 분명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외국의 여러 가지 논문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희 역학 조사를 했던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유해 배출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 소각 시설의 건강 영향을 밝히는 환경역학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번의 연구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그 주민분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좀 인내를 가지고 장기간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좀 판단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형연료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도 많이 이제 있으신데, 이게 아직은 그 정보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그런 상황이면 정부나 지자체는 그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좀 펴서 하는 게 주민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연료 신규 시설이 이제 막 생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은, 시작할 때부터 장기간 그 주민들에 대한 코호트 연구 체계를 같이 구축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 영향을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지역도 꽤 있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건강 영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사실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공시설이 담당하는 게 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간보다는 공공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 주민과의 위의 소통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발생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은 폐기물 배출을 좀 억제시키는 정책하고 같이 동반돼서 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서 오늘 그 소각시설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